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현재 세계를 관통하는 두 축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힘의 균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세계 유일의 분단 휴전국 한반도 역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한반도 문제 그리고 현 정부의 외교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사실은 제가 이제 기자니까요. 예. 통일부 장관을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예, 예. 정부를 달리하여서 하시다 보니까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예. 저희 회사 선배들하고도 과거에 교류가 좀 많으셨다고요. 잘 알죠. 아는 사람 많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설격으로 이제 저희 여기 조은찬 기자는 고향 후배고, 또 뭐 조호연 기자, 유신모 기자, 김진호 기자, 강진구 기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계통이 분야가 달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통일부 출입 내지는 청와대 출입. 청와대 제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을 좀 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자들이 비서관 방에 뭐 마음대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경향신문 기자가 누구였더라? 김영삼 정부 때. 양관 네. 여기는 뭐 자주 왔었습니다. 네. 하나같이 언급해 주시는 이름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어가지고. 기라성. 네, 편집국장도 하시고요. 이렇게 전문 기자로서 이제 필명도 날리셨던 분들인데 제가 이제 장관님 뭐 뒷조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근황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 출생이 만주 출생이라고 이제 공식적인 프로필에 적혀 있더라고요. 만주도 북만주죠. 북만주. 그 흑룡강이 가깝지. 그러니까 시베리아 하바롭스크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주라고 하면은 연길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단동까지 다 만주지만은 저는 하여튼 그 지금은 흑룡강성. 네. 만주국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그 만주에 사실 때는 일본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 시절에 조선 사람들이 이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간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아버지가 그 북만주에서 한약방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퇴근하고 나서 두 달 있다가 해방이 됐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일도 했고 네. 오늘 지금 그 경향신문에 유튜브까지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귀국하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북만주에 남아 있었으면 지금 나는 조선족 중국 공민입니다. 중국 사람 될 뻔했죠. 네. 그 아까도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래 국토통일원에서 처음 이 공무원 생활 시작하신 거죠? 네, 77년.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쭉 하시다가 통일부 차관도 하시고. 뭐 차관도 하고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공산권 연구관,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남북대화 운영부장,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통일연구원 부원장,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통일비서관, 대통령 통일비서관,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 장관, 그다음 노무현 정부에서 또 다시 통일부 장관을 계속하게 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 이런 자리에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네. 통일자만 붙었어요. 사실은 나는 중국 문제 교수 되고 싶었거든. 네. 예, 중국에서 태어난 걸 이유로 해서 중국 문제 가지고 석사 박사 논문을 다 그쪽으로 썼고 중국 문제 전문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학문적인 전공은 그쪽이지만은 직업적인 전공은 도리 없이 국제정치 그리고 통일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감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통일자가 붙은 단어가 붙은 공직은 다 해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다 해봤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역대 뭐 통일부 장관들 많이 다져가셨지만은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과장급, 국장급 무슨 뭐 그 대통령 비서관 그리고 차관 장관 하는 건 유일합니다 제가.
통일부 출신 중에 아직 지금 통일부 직업 공무원 출신 중에 아직 차관까지는 많이 나왔는데 장관은 조명균 나왔구나. 네, 조명균 장관. 네. 네. 아니 그보다 더 대단한 부분은 저는 정말로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마치셨잖아요. 예. 근데 노무현 정부로 어쨌든 간에 뭐 평화적 이양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을 달리하는 장관을 또 한 번 하는 사례. 이거는 뭐 전례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전례가 없죠. 노무현 대통령이 좀 오래 살아 계셨더라면 이제 지금쯤은 내가 터놓고 어째서 나를 계속 장관으로 놔뒀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불행히도 2009년에 5월 23일로 내 기억을 하는데 네. 갑자기 봉화마을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런 걸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짐작 가는 건 있습니다. 그때가 2003년 1월 17, 8 네. 그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저쪽에서 오크힐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당선자가 좀 통일부 장관님을 네, 뵙기를 원한다고. 뵙기를 원한다고. 그 이제 북측에다 통보를 해놓고 내가 당선자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비공개 접촉이나 이렇게 실무 접촉을 못하겠다. 한 서너 시간만 내가 좀 나갔다 오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이제 왔어요. 그때 이제 당선자가 어디 계셨냐면은 지금 외교부 건물에 계셨어요. 외교부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딱 들어갔더니 대기실 기다리니까 이제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맨 처음에 나중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된 윤영관 교수 서울대 그리고 이종석 박사 그리고 나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던 뭐더라 하여튼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냐면 지금 북한 대표단이 장관급 회담 대표단이 한국에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곧 끝나가니까 하직 인사를 하는 김에 신임 당선자도 만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기사로 나왔었어요. 네. 뭐 사설 내지 칼럼으로. 그게 대세였었어요. 만나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다들 지금 나보고 북쪽 대표단 장관급 회담 대표단을 만나주라고 그러는데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단히 나는 말을 길게 안 해요. 네. 만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놀란 표정이더라고.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취임하신 뒤에 청와대에서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허겁지겁 만나는 것은 절대로 모양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 협상하는데 북쪽 사람들의 버르장머리만 나쁘게 만듭니다. 남쪽에 가면은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무조건 우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몸이 달아있다는 식의 착각을 그렇게 만드니까 만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길게 얘기도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 네. 알았어요. 그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아마 인상 깊었는 모양이네요. 예. 그게 아마 저 사람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아니었나 하는 내 짐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입 바른 소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잘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천지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른 소리를 하시니까 언론에서 다 그러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 만나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만나려고 그랬던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인수위원회 멤버들도 나중에 다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만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노무현 당선자로서는 하여튼 통일부 장관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은 얘기 한다면 내가 만나지라고 하는 전제하에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냥 거두절미하고 만나지 마십시오. 보르장머리 나빠집니다.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막 그게 결정적인 계기 아니었나 하는. 여하간 이런 일화나 에피소드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공직 생활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니 뭐 아라비안 나이트만 1,001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1,001개 얘기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요즘 그 남북 관계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북전단 살포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또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심지어는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뉴스 보니까 그렇게 용산 대통령실에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어디도 들어갔다 오더라. 뭐 국방부에도 들어갔겠죠. 그쪽에 가면. 네. 근데 참 나는 아까도 우리 저 구 기자가 내 경력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다 거쳐서 뭐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정부에서 일을 안 했지만은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평통에 민주평통 일도 사실은 이제 큰 의미에서 정부니까 역대 정부에서 보수 정권에서도 일을 해봤고 진보 정권에서도 일을 해봤고 극보수 정권에서도 일을 해봤고 극진보 정권에서도 일을 해봤지만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정부는 내가 지금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때는 무조건 북진 통일했었죠. 네. 능력도 없으면서 북진 통일하겠다고 했지만은 박정희 정부만 해도 일단 북한이 다시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준비를 대내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준비가 뭐냐면은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거였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960년 4.19 혁명이 나던 해, 이승만 대통령이 떠나던 해, 그때 우리 남한의 1인당 소득은 87달러였습니다. 북한이 147달러예요. 거의 우리의 1.6배 이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필리핀이 170달러고 태국이 220달러였었는데 한국이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몇 번 하면서 70년대 중반이 되면서 뭐 60년대 말 70년대 초가 되면서 이제 북한한테 경제적으로 밀리지 않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러면은 통일 문제를 다뤄야 돼라고 해서 69년 3월 1일부로 국토통일원이라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때 출범된 거군요. 그러니까 69년 3월 1일 날 국토통일원을 출범시킨 그 배경에는 68년까지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이제 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한 7, 8년 그 경제 발전을 시켜 보니까 자료는 계속 올라오는 거고 뭐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 북한을 이제 따라잡기 시작했으니까 밀리지만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헌법의 그 정신으로도 되어 있는 통일 문제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 내의 그 내각의 한 기구로서 통일 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둬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 그게 이제 국토통일원 출범을 시킨 문제인데 내가 77년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느낀 거지만은 박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무슨 뭐 끌려간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북한은 자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리. 그대로 놔두면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식으로 한다면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네. 미국 좋아하는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간에 자관 관계를 맺어 가지고 매니지를 해야 된다. 인게이지먼트 매니지. 그런 차원으로 이제 관리를 했고 우리가 했던 일은 그거예요. 북한 내부 실상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북한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금년 하반기에는 이런 군사 정책을 쓸 것 같다. 뭐 외교 정책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미리 알고 그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우리가 먼저 가서 그 북한을 어떻게든지 뭐 끌어안을 것까지는 없지만은 사고 못 치도록 감시하고 댕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국토통일원이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9년 1월 초인데 대개 1월 초에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그때 난 놀랐어요. 딱 듣는데 마지막에 나는
평양의 어느 누구와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고 끝났어요. 남북 정상회담 제안입니다. 네, 제안이네요. 네. 79년 1월 초라고.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는 대꾸를 안 했죠. 왜냐하면 78년, 79년이 되면은 북한 경제가 이제 완전히 남한한테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세 배, 네 배 북한을 말하자면 북한보다 세 배, 네 배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북한 경제는 사실은 제로 성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었었어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중국이 78년 연말에 4개 현대화 방침을 결정하고 79년부터 개방 개혁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과 수교를 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니까 북한 경제가 더 이상 클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이 제안한 정상회담을 받을 수는 없었죠. 그렇죠. 어쨌건 네. 성사는 안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북한을 관리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배척하거나 압박하는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건 처음 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정상회담 오고 싶어 했죠. 그거는 간단해요. 북한은 어떻게든지 자관 우리 말하자면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들 안에 둬야 된다. 네. 인게이지먼트로 들어가야 된다. 노태우 정부 때도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물밑으로 접촉을 많이 했었죠. 그때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박철원 전 의원.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이 그것을 까발려 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남북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전략적 방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그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나갈 뻔하다가 판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때 볼턴이 28일 날 나타나가지고 판 깬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라고 한 게 누군데? 아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잘 나가면은 이건 갑자기 이제 남북 관계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과 역할이 떨어진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시아에서 넘버2로 남으려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안 된다는 계산을 누구보다도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베예요. 아베. 지금 기시다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역대 정부를 나 다 겪어봤는데 나 이런 정부는 처음 봐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통일부 장관이 그전에 유튜브 아주 대북 강경 그 기조의 유튜브 방송을 했었다면서 는 네.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도 어디 가서 연설하는 거 보면 뭐 인권 문제를 주로 이제 그 화두로 삼아 가지고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이 돼야만 북한 주민들한테 뭐 자유가 뭐 보장이 된다, 인권이 개선된다 그러는데 저건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박만 하고 뭐 대북 그 전단 뿌리는 탈북자 단체들이 하는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방치해서 드디어 대통령 집무실에까지 오물풍선이 날아오도록 만드는 네. 자충수를 두는 정부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 전단과 풍선으로도 모자라서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송기 방송도 재개했더라고요. 재개했는데 북한한테는 그게 피곤하기는 해요. 피곤하긴 하지만은 밤에는 그것이 한 20여 킬로까지 소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한 번은 장관 그 회담할 때 그쪽에서 솔직하게 고충을 토로 헛되다. 좀 확성기 방송 좀 끊어달라고. 그게 진심이군요. 그럼. 이게 우리는 접경 지역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전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전현 지역에 있는 우리 인민들은 밤잠을 못 잡니다. 낮에도 인민학교 그 학생들 점심 먹여가지고 한 3, 40분 잠을 재우는데 그 비문장지대 가까이 있는 동네에 있는 인민학교 그 학생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낮에도 이렇게 막 왕왕대니까 공부도 수업도 못 하고 네. 이런 법이 어디냐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좀 확성기 방송을 계속 해 되면은 오물풍선을 안 보낼 것처럼 착각하는데 대북 전단을 보내는 한 최전방의 그 병사들과 인민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저 사람들은 오물풍선은 계속 보낼 거고 그게 앞으로 대통령 관저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아니 이런 단선적인 대처 이면에는 혹시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박근혜 정부 때처럼 곧 이제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지적 잘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북한 붕괴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 기억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음에든가 인도네시아에 그때 무슨 정상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교회 신자다 보니까 뭐 성경에는 뭐 신랑이 새벽에 도둑처럼 도둑같이 들어온다는 구절이 있다면서요? 네.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있습니까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통일이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기사라고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 북한 붕괴론에 빠졌구나. 그러더니 이제 통일 비용을 계산하더라고. 뭐 점차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갑작스럽게 통일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산만 가지고 안 되니까 별도로 모금을 또 해야 된다는 뭐 또 캠페인까지 벌이고 그랬었어요. 뭐 통일 항아리라는 걸 만들고. 네. 그러다 끝났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 붕괴론을 믿었었어요. 1913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14년 1월 초론에 기억을 하는데 그 역시 기자회견 때 연두 갑자기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아, 또 붕괴론에 빠졌군. 그 배후에는 아마 그 최순실이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지금은 또 천공이 또 작용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1월 초에 대통령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1월 중순에 언론에 뭐가 지금 그 기사로 떴냐면 2013년 연말 국정원이 송년회를 할 때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간부들하고 송년을 하면서 2015년에는 우리가 통일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자. 뭐 건배 그랬다는 거야. 건배사를요? 어? 건배사를. 그렇지. 예. 2015년에 통일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2013년 말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한테는 2015년에는 통일이 될 테니까 준비하시라는 게 입력이 됐고 그게 국정원장도 거기에 좀 홀려가지고 건배사를 그렇게 했고 국정원장이 그걸 믿을 정도니까 대통령 안 믿겠어요? 그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통일준비위원회를 7월 15일 날 출범을 시켰어요. 나보고도 그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 나는 전화가 왔어요. 그 인간 부위원장이 정정욱 교수라고. 내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통일부상을 했을 때 그 외교안보 수석으로 모시던 분인데 뭐 들어오라고 그래서 안 갑니다. 북한 붕괴론을 믿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북한은 쉽게 붕괴하지 않습니다. 붕괴하지도 않을 그 북한을 놓고 무슨 준비위원회를 뭘 어떻게 해요 지금. 통일부가 지금 준비해도 충분한데 별도로 준비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근데 결국 안 됐죠. 근데 지금 이 이명박 대통령도 뭐 천공이 뭐 2024년에 통일된다고 네. 했다가 또 1년 미뤘다면서요. 25년으로. 그리고 이거 뭐 그걸 나 여기서까지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가 무슨 7시간 김건희 당시 그때 무슨 후보 부인하고 전화할 때 보니까 뭐 남북문제도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그런 거 보니까 거기도 붕괴론을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붕괴할 북한을 그 윤석열 정부가 상대하는 데는 어설프게 무슨 뭐 이 박정희 때부터 쭉 해왔던 인게이지먼트 팔리시보다는 압박 정책 그렇게 해서 빨리 그 붕괴 속도를
그 붕괴를 빨리 촉진시키자. 그렇게 네. 해야 내 임기 중에 통일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 붕괴라는 게 경제적으로 사실은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국가의 동력이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꺼지는 일들은 쉽게 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 요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운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북한의 붕괴 요인은 사실 셌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북한에는 체제 붕괴 요인도 있지만 체제 지탱 요인이 만만치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북한이 독재 국가고 세습 체제고 경제가 형편없고 그다음에 뭐 핵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핵이나 미사일 개발하느라고 유엔 대북 제재를 저렇게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 길이 있나? 곧 굶어 죽기 마련이야. 이렇게 해서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고 싶은데 반면에 지탱 요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독재 국가고 세습 체제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 오히려 체제, 네. 철저한 감시 체제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쥐새끼 한 마리 그 맘대로 못 움직이도록 통제를 하기 때문에 밑에서 봉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붕괴할 거다는 것은 그건 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본주의적 발상이지 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 사회가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형편이 어려울수록 아니 그 동네에서도 보면 부잣집보다는 부잣집은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우지만은 가난한 집안의 형제들일수록 잘 뭉치잖아요. 결속력이 더 강하죠. 그럼 네. 바로 그런 간단한 원리 때문에도 북한 지탱 요인이 붕괴 요인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저기 쩔룩거리면서도 간다 이거야. 쩔룩거리니까 저건 곧 쓰러질 거고 곧 쓰러지면 죽는다? 아, 그건 아니요. 지금 사실 붕괴론이 언제 나왔냐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미제입니다. 미제. 미제 국산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뭐 CIS다 무슨 뭐 CSIS다 무슨 CFR이다 무슨 싱크탱크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보다 싱크탱크가 훨씬 많죠. 그다음에 거기 다 군산복합체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소위 그 정권의 성격에 막는 국제 정세 분석을 해가지고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뭐 그런 싱크탱크에서 전쟁 지속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면 거기 전쟁이 지속되고 또 그다음에 뭐 북한이 뭐 군사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 한국 인텔리들한테 그 전문가들한테 겁을 줘놓으면은 예산 편성하는데 그 국방 예산 편성하는데 증액을 시킬 수가 있고 특히 미국 무기를 많이 팔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들려면은 한반도 정세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북한의 군사력은 날로 커지고 핵무기가 30개였다가 50개로 늘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장난을 쳐요. 나도 연구원의 부원장 원장 해봤지만은 그거 소위 정치적인 이 분석 내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굴압포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또 동독이 자관 서독이 흡수되는 식으로 통일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미국에서 노스코리아도 머지않았다. 응? 그대로 놔두면 저거 하드랜딩 한다. 아니 머지않았다. 그대로 놔두면 좀 무너질 텐데 괜히 노태우 정부가 무슨 77선을 내놓더니 말이야. 남북 무슨 총리급 회담을 하면서 체제 보장을 해준다. 기본합의서 1조가 상호 불가침, 네. 상호 영토 존중, 무슨 뭐 그다음에 파괴 전방 활동 중지, 그다음에 뭐 그 비방 중상 중지, 그다음에 경계선은 현재 있는 경계선을 그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항에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는 이제 교류협력 관련이지만은. 그 기본 합의서에서 그 북한은 1, 2, 3, 4, 5항만 필요로 했었어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상호 그 불가침 및 영토 존중 무슨 뭐 파괴 전복 활동 중지, 비방 중상 중지. 그걸 그 91년 12월 13일에 받아냈어요. 근데 노태우 정부로서는 그때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이 지금 흡수 통일의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은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걸 보장을 해주고라도 한 번 더 성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일단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일단 우리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완전 관리를 해가지고 점점 통일이 가능한 쪽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네. 그렇지. 그게 지금 총리급 회담했었어요. 근데 북한은 그것도 그 남한으로부터 받아놓고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1일 날 당시 노동당 국제비서였던 김용순이 뉴욕에서 아놀드 켄터 미 국무부의 부장관을 만나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통일연구원 91년 1월 달이면 통일연구원 부원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노태우 정부 때니까 갑자기 그 누구야? 노재봉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때도 배우고 그랬던 은사님이죠. 정 박사, 지금 아주 중대한 지금 보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전문을 보낼 테니까 빨리 여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대책을 메모해가지고 나한테 보내. 대통령한테 바로 좀 직보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이거 절대로 통일부 장관이나 무슨 외교부 장관 주지 말고 외교부 나가지 말고. 특임을 받으신 거네요. 특임이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우니까 내용을 보니까 김영순이가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 조건으로 수교만 해주시오.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의 남한 주둔을 전제로 해서 수교해달라 이거야. 남한 정부가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줬지만 그러나 미국이 뒤에서 또 부채질을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92년 1월 21일이에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통일된데도 미군은 아마 조선 안에 어딘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때쯤 되면은 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유상과 역할은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6.25 거기서 이제 조개방전쟁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여기 남쪽에 있었지만은 통일이 된 뒤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그 소위 밸런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놀랬지 우리는. 그러니까요. 예. 말하자면 북미 수교를 하면은 그것만 해주면 미군 나가라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게 진심이 아닐 거다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진심은 아니고 그러나 이건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내가 보고서를 써드렸어요. 뭐 그 때문에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미국이 결국은 안 받았어요. 미국은 안 받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받으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니었었고, 근데 미국은 그때 그걸 안 받은 게 그게 이유가 뭐냐면 다 무너져가는 노스코리아가 지금 동독이 서독에 흡수돼서 통일됐고 동굴아파 지금 그 9개국이 전부 지금 그야말로 서유럽 국가하고 비슷한 체제로 체제 전환이 소위 뭐라고 그래 그걸 개혁개방 노선으로 네. 개혁방을 나가고 있고 피스풀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화적인 이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수교고 말이야.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수둔, 주한미군 있으라고 건 나쁘지 않지만은 수교까지 해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 너희 그거 안 해도 우리는 남한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있으면서 동아시아에서 계속 우리가 소위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 수프리마시를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북한이 결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굴욕적으로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교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틈을 봐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그런 거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필살기가 무엇이냐? 핵이다. 그때부터 핵을 갖기로 결심을 하고 NPT 탈퇴를 할 준비를 하더니 93년 3월 12일 날 NPT 탈퇴 선언했습니다. 아,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이제 북한 붕괴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붕괴론이 나왔는데 한국에 들어왔지. 당연히 미제는 금방 들어오니까 6.25 때부터 미제는 한국에 금방 들어와요. 네. 6.25 때는 배로 들어왔지만 요즘은 비행기로 들어오니까 뭐 금방 들어와.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그 통일연구원에 있으면서 부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북한이 NPT 탈퇴를 한다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뒤에 NPT 탈퇴한다고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일을 했는데 하여튼 김영삼 대통령 머리에 북한 붕괴론이 입력이 돼버렸어요 이미. 네. 저놈들이 말이야. 곧 붕괴론들이 핵 가지려고 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그 주변에 있는 뭐랄까 미국 친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면은 웬만큼 줏대 있는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복속되죠, 그냥. 네. 그거 심해요. 참 서글픈 일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 중에 자기 독자적으로 다 그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자국 중심성에 있는 외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다면 난 딱 두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장관으로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해서 아니라 해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은 자국 중심성이 있어요.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자국 중심성이라고까지는 뭐 그거 할 수가 없지만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는 할 수 없지 내가. 그건 있어요. 그 양반이 그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불편했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터진 뒤에 미국이 북한하고 비밀 접촉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우리한테도 정보가 들어왔지. 그랬더니 북미 접촉을 베를린에서 하고 있었는데 93년 4월 달부터 그 이제 막으라고 이제 뭐 외교부 장관한테 막 호령하고 외교부 장관 그야말로 그때 경로했었어요. 매일 경로했었어 그때. 왜 북미가 우리 빼놓고 왜 회담하냐? 처음에는 미국이 북한하고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북한은 거칠게 다뤄야지 달래면 그놈들은 더 되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가니까 말리라고 그랬지. 근데 그 말이 듣나? 그러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왜 우리는 못 들어가노? 우리도 하자 뭐 이런 북한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도 못 들어가는데 왜 그 회담은 계속 하냐고 미국한테 좀 말 좀 하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무시하죠. 그러더니 나중엔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져주는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94년 10월 21일 날 나온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겁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돈의 70%는 한국이 내라 이거야. 경제적 부담 우리가 지고 20%는 일본이 내고 네. 10%는 EU에다 씌웠어요. 미국 돈 안 내요 요즘.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지원을 뭐 주는 조건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할 때 트럼프는 틀림없이 우리한테 그 돈 내라고 할 거예요. 미국 자기 돈 안 써요 요즘. 네. 자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70% 우리한테 씌웠는데 우리가 그때 거절했어요. YS가. 왜 우리는 회담에도 못 들어갔는데 돈을 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곧 붕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북한 붕괴로는 미제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읊어댔을 뿐이에요. 근데 곧 붕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공사하다가 붕괴하면은 당신네 원자력 발전소인데 돈 미리 내는 게 뭐가 아까우냐. 신박한 논리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70%를 냈는데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미국이 하자는 돈 안 하지만은 딱 자기 외교 철학을 세워가지고 미국 적당하게 구슬리고 북한 적당하게 구슬리고 또 중국 적당하게 구슬려서 자기가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그 정도는 못 하셨어요. 네. 뭐 비서관이 신동찬 가지고 그렇게까지 못 모셨는데
내가 차관 장관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보니까 어설프게 준비해 가지고는 보고다가 깨져요. 그것까지만 얘기합시다. 왜냐면 혼자 떠들다가. 아니 그 노무현 정부 때 혹시 여러 가지 북핵 협상도 있었는데 네. 기억나는 좀 이제 자주성이 발휘됐던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네. 아 그때 뭐 대미 관계에서 자주성이 그 남북 관계는 뭐 그건 뭐 특별하게 뭐 노무현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한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뭐 노무현 정부라기보다는 그냥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일을 했던 관계로 특별히 뭐 자랑 삼아서 얘기할 건 없는데 칭찬할 건 없는데 노무현 정부 때 좀 자주적으로 했던 것이 참 나는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네. 그거를 협상을 해가지고 환수받기로 했죠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17일 날 환수받기로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그게 넘어간 것이 언제냐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이제 그냥 사흘이 되기 전에 한강다리 끊고 부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고 미군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7월 14일 날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그때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넘긴 겁니다. 그때는 메가더죠. 근데 그게 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나섰어요. 노태우 후보가 네. 전시작전 지휘권을 찾아오겠다. 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못했어요 결국.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 물밑으로 계속 협상은 계속돼 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인데 김영삼 정부 때 93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94년 12월 31일 보건가 평시작전 지휘권이라는 게 돌아왔어요. 평시작전 지휘권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잔머리를 쓴 겁니다. 작전 지휘권을 평시작전 지휘권과 전시작전 지휘권으로 쪼개가지고 작전 지휘권 돌려달라고 그런 그 한국 정부의 이 체면을 세워주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참 그거 돌려받고도 크게 자랑을 했지. 자, 이게 제2의 창문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나는 그때 비서관인데 그건 아닌데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건 전시작전 지휘권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솔직한 얘기로 김대중 대통령도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지만 찾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인가 결론이 나가지고 6년 7년에 협상을 해서 2012년 12월 30일 날 4월 17일 날 찾아오는 걸로 됐어요. 나 4월 4일 7일이라는 시자를 보면서 이게 7.14 뒤집어 놓은 거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걸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했느냐. 이라크 파병 해줄 테니까 한국에 대한 작전 지휘권 내놔. 야, 그걸 보면서 그때 나는 이제 정부 밖에 나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야, 참 아직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통령을 돕고 있는 참모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참 잘했다. 그 공로는 나는 이종석 후임이지만 이종석 박사한테 돌리고 싶어요. 승부사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던 배경에는 이종석 박사가 이제 그때는 안보실 차장이었죠. NSC 사무 차장을 했는데 그런 연구를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학자 하다가 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했지만은 빈틈없이 그런 거 잘해요. 어쨌건 뭐 노무현 대통령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된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참모들이 뒷받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작전 지휘권을 찾아오기로 결정을 했고 합의까지 됐는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 31일로 밀어놔 버렸죠. 응? 핵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뭔 소리냐. 그러더니 박근혜가 들어와가지고는 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 찾아온다고 밀어버렸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 그거 찾아오겠다고 애썼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돌려주기가 싫으니까 무슨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두고 작전지휘권을 넘기고도 한미연합사가 그대로
그 기능을 하면서 말하자면 작전지휘권을 명목상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이 가지지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 사령관 뭐 비슷하게 있으면서 부사령관 비슷하게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작전지휘권을 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끌려당기다가 결국 5년 보내고는 말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전지휘권 환수 같은 건 그런 개념 언급 자체가 없죠. 없죠.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재임 기간을 같이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또 미국 대선 후보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 한반도 정세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첫째 취임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부터 김정은 만날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김정은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야구를 보자고. 난 김정은이 뭐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핵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하여튼 적당하게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됐고 나하고 뭐 야구나 보자는 얘기를 하길래 아 이제 비핵화는 끝났구나. 비핵화는 포기했구나. 그렇죠. 네. 비확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주지 말고 기술을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남한테 전파하지 말라는 정도. 그게 이제 비확산이라고 합니다. Non proliferation. 비확산을 전제로 해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수교까지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하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덤비면은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이제 뉴스의 중심에 서야 되니까 뭐 평양에 와도 좋고 와싱턴에 그 김정은이를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뭐 야구 보자고 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와싱턴 예. 보자고 와싱턴을 부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건 트럼프로서는 김정은 같은 그야말로 악의 축, 악마의 제왕 같은 그런 딱지가 붙어 있는 김정은과 자기가 만남으로 해서 뉴스의 초점이 되면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접근할 텐데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다가온다? 맞아. 너무 그렇게 허겁지겁 쫓아갈 거 없어. 뒤로 빼. 한 발 물러서서 빼서 뭐 해줄 건데? 이거 해내. 이거 내. 저거 내. 경제 발전에 필요한 돈 줘. 돈 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국이나 일본 보고 돈 내라고 할 거예요. 응? 그때 원자력 발전소 때 했던 것처럼 영수증 청구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뭐 유럽이나 우리 보고 여기저기 돈 내라고 손 벌리고 하잖아요. 있죠. 네. 미국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뒤로 제끼면서 수교도 보장하라.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보장하라. 교체하는 걸 보장하라. 예를 들면 다시 말해서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약속했던 거 그대로 이행하라. 그러다 플러스 알파 돈 내. 그때 이제 북미 수교, 그다음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셋째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예요. 한반도 비핵화. 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미국도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이 비핵화는 물 건너갔고 비확산을 전제로 해서 수교와 평화협정 달라고 할 텐데 플러스 알파로 지금 돈 내놓으라고 할 거라고 북한은.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것을 유엔 대북 제재 풀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면 되는 거니까 돈 달라. 우리가 지금 2024년부터 금년 1월 24일 날 김정은이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해마다 20개씩 지방에다 공장을 세워가지고 10년 후에는 200개 공장을 만들자. 그게 새마을 공장 개념입니다. 우리 70년대 했던. 요즘 그리고 뭐 주택 개량 사업 많이 하는데 그 새마을 때 주택 개량 했었어. 지금 걔들은 지금 50년 후에 그거 하는 거야. 그렇네요. 그런데 자원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좀 달라. 그러면 저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돈을 걷어 갖다 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월드뱅크는 미국이 결정하면 다 따라서 하니까 장기 저리 차관으로 북한한테 차관을 준다.
장기 저리로 개발 자금 뭐 그런 등등의 이제 그 정세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통미봉람이 일어난다. 근데 그 대신 절대로 윤석열 정부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예. 민간 대화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통미봉람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통미봉람의 시대가 올 것 같으면 우리 속담에 길 닦아놓으면 뭐가 좀 먼저 지나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과거에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2월 달에 중국에 들어가지고 모택동 주석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미 관계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정상화 시켜 나가자 하는 식으로 상해 공동 성명을 2월 달에 발표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딱 그때 일본 총리가 다나카 가쿠에이인데 다나카 가쿠에이가 일본 외상 미키 그때가 미키 뭐더라 잠깐 네. 일본 외상하고 같이 9월 달에 9월 20일경에 들어갔나? 들어가서 며칠 동안 체류하면서 바로 일중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일중 수교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만에서 뭐라고 그걸 평가를 했느냐면 일본이 원래가 항상 그렇게 미국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면 지가 먼저 앞으로 앞질러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얄밉게 표현을 했지. 얄미우니까 일본은 그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특유의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미국이 가려고 하면 먼저 가려고 그런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무슨 뭐 김정은이가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이제 분위기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기시다가 정상회담 시도를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그러면 있는 거군요. 지가 먼저 북일 정상회담 하려고 그러고 이제 기시다도 그 북한한테 매력적인 카드가 있어요. 협상 카드가. 어떤 카드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65년에 한일 수교하면서 5억 달러 받았거든. 네. 5억 달러. 그때가 이제 그 무상 2억 그다음에 유상 차관이 3억인가 그런가 그래요. 자금 5억 달러예요. 일제 36년 식민 통치에 대한 뭐 배상 내지는 뭐 그게 5억 달러였었는데 2002년 8월 달에 고이즈미 그 총리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에서 김정일이 그때 살아있을 때입니다. 김정일이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가지고 고이즈미 총리도 북일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갔었어요. 해줄 수 있다. 북일 관계 개선할 수 있는데 뭐 수교도 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일제 36년에 대한 식민 통치 그 사과하는 뜻으로 돈을 내라. 그래서 300억 달러를 불렀대요. 네. 300억 달러를. 그러자 일본에서는 너희는 남쪽 그러니까 그때 남쪽에 준 돈이 5억 달러고 그것이 지금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인플레 이런 거 계산하면은 그 북한에서는 그것이 한 300억 달러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불렀는데 일본에서는 뭐냐면 너희들은 인구가 남한보다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100억 불만 하라. 그 300억 불은 너무 많고 200억 불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100억 불만 받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게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그 북일 수교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바로 그 2002년에 그런 식으로 그 수교를 전제로 해서 65년 한일 관계 개선할 때와 같은 그 일본의 경제 시도들이. 지원 방식으로 일이 풀렸다는 그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기시다가 다가오면은 납치 문제 이제 해결을 하는 구실로 다가오지만은 그래 납치자의 자식들은 뭐 보낼 수 있어. 납치한 사람은 죽었고, 그다음에 기시다 그때 아니 고이즈미 총리 왔을 때 그때 5명의 가족을 수행해서 보냈는데 가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 만나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 안 갔어요. 납치를 해가면은 거기서 이제 결혼을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단 말이야. 또는 자식도 있고 이제 부인도 있고. 근데 납치자 돌려보내라는 쪽에서는 납치자 가는 사람만 오라고 그러지 그 자식들까지 식솔까지는 바라지 않는 가족까지 거죠. 오라고는 안 오지.
사실은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만은 자관 납치가 한일 조일 북일 간에는 납치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은 그 납치자를 뭐 야금야금 그야말로 살라미 전술 써가면서 그걸 얼마든지 카드로 쓸 수 있는 반면에 일본으로서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야만 기시다의 인기가 올라갈 올라가니까. 수 있기 때문에 돈 그리고 이제 그 찾아오는 척하면서 그 대신 돈을 주고 그걸 해결하는 그러면 이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본과는 북한이 대화를 하는데 남한과는 관계가 막히는 통일봉남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 통미봉남이 먼저 올지 통일봉남이 먼저 올지 순서의 모르겠는데 이고 일단 미국이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집권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면은 기시다가 금년 가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건 자민당은 계속 갈 텐데 일본은 그보다 앞질러 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통일봉남과 통미봉남이 막 뒤죽박죽 그 경쟁을 하는 와중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그냥 뭐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으로 될 수밖에 없이 됐어요. 지금 그동안에 너무 북한을 압박하고 네. 몰아세워가지고 상정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오직하면은 두 개 국가론으로 두 개 민족 두 개 국가론을 금년 네. 초에 작년 말에 내놨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는 대화 타령을 한단 말이야. 인게이지먼트 들어와라. 국무부 심심하면은 대화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 정부는 대화 얘기는 대자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니 말 좀 듣다 보니까 그 통미봉남, 통일봉남 뭔가 순서의 문제인 건데 이런 복잡한 그런 국제 정세나 환경 변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단선적인 대응이 아니고 뭔가 전략적이고 굉장히 고도의 두뇌를 필요로 하는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략이라는 것이요. 전략이라는 것이 그 말하자면 전략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생각하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해요. 일본만 해도 좀 동아시아 쪽에 아시아 전략을 수립하면서 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을 보고 그다음에 뭐 유럽 쪽의 움직임도 봐가면서 그 전략을 세워요. 명색이 그게 한때는 제국을 꿈꿨던 나라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중국에 조공이나 바치고 책봉이나 받던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런지 눈에 보이는 게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지금 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이 인조 시대 조선조 병자호란을 불러온 인조가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 쫓고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노론들이 그 정권을 잡은 뒤에 네. 말하자면은 명나라는 이제 기울어 가고 있고 청나라가 뜨고 있는 이런 와중에 조선이 나가야 될 것은 그야말로 그 양다리 외교라고 할까 자국 중심성 있는 등거리 외교로 가야 된다는 것이 광해군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광해군은 그렇게 생각했죠. 후금하고 그거를 네. 지금 그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노론들이 지금 무슨 소리냐? 방송을 잘못하고 있다. 아니 임진왜란 지금 우리를 구해준 게 지금 명나라인데 제조지은을 잊고 지금 어떻게 오랑캐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같이 놓고 이 등거리 외교를 하느냐? 저는 나쁜 놈이다. 몰아내자 해서 몰아냈단 말이야. 노론 중심에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조도 도리 없이 명나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명나라 중심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은 청나라 그야말로 우길승천하고 있었거든 그때. 그걸 의식하지 않고 명예담은 그 사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중에 처음에 쳐들어온 게 뭐야 무슨 병자호란에 병자호란은 나중에 네.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1936년이고 그 전에 정미호란인가? 네. 아무튼 청나라의 침입으로 네. 청나라 침입 29년인가 있었어요. 29년인가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이미 청나라는 이제 만리장성만 넘으면은 되는 거고 명나라는 이미 지금 문드러지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도와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명나라만 숨기다가 결국 나중에
명나라를 이제 맞아 치러 가기 전에 소위 그 명나라를 그 모시는 조선이 치러 들어가는 청나라의 뒤통수를 때릴까 봐서 먼저 이쪽을 그 토벌을 한 것이 병자호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전도 지금 잠시 석촌호수 옆에 가면은 그때 굴욕적인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장소가 지금 삼전도 그 장소에 그 삼전도 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내가 그때 얘기 꺼낸 것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미국의 힘은 기울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해서 팍스 아메리카노는 지금 사실은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영국이 대신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했고 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잠시 소련하고 미국이 소위 그 슈퍼파워로서 그 미소 양대 파워가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했지만은 90년에 소련이 마저 멸망을 하면서 90년 이후에 그야말로 원리원 슈퍼파워가 지금 미국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1919년부터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90년부터는 1990년부터는 완전히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거기 한 30년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치고 올라왔단 말이야. 2010년에 그러니까 78년 연말에 개방 개혁을 시작한 중국이 한 1, 2년 만에 20여 년 만에 30년 만에 중국이 2010년에 연말에 IMF 그 추계로 중국의 GDP가 미국 다음으로 됐습니다. 네. 중국이 G2가 된 거예요. 일본을 제치고. 일본을 제치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뭐 영국, 뭐 프랑스 이렇게 했었는데 중국이 척척 하더니 2010년에 G2가 돼버리면서 일본이 G3, 독일이 G4, 영국은 G5로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그런데도 미국은 201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이 집까지게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오고 있는가 방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 GDP 총액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를 납치려면 날이 멀었다고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키신저 같은 사람이 2010년에 쓴 책에서 온 차이나라는 책에서 경고를 했어요. 지금 미국은 디크라이닝 간추리가 돼가고 있다. 키신저가 한 말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중국은 라이징 간추리다. 근데 중국을 앞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마라. 중국과 미국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오바마 정부 때일 겁니다 아마. 오바마 방심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2013년에 비로소 아시아로의 귀환, 리턴 투 에이시아 그런 정책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중동에 몰두해 있었어요. 중동하고 유럽 쪽에다가. 중국이 그렇게 떠오르면서 미국이 지금 아시아로 쪽으로 좀 네. 다시 신경을 쏟기 시작했는데 그 자체가 뭐냐. 미국은 기울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지금 중국한테 지금 어떻게 중국이 버거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팍스 시니카가 지금 팍스 아메리카가 지고 있고 팍스 시니카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솟아오르려고 하는 이런 와중에는 마치 명나라는 지금 지고 있고 청나라가 부상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외교를 어떻게 했던가. 광해군이 지금 뭐 나쁜 임금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외교는 잘한 거예요. 지정학적 한반도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주변에 큰 나라가 있을 때 그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J하고 네. 원고 근거하고. 근데 그걸 몰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저렇게 중국 하나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무슨 일본 뭐 쿼드 그 정도 같으면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뭐 미국, 일본 그다음에 또 뭐 인도 뭐 한국은 처음에 끼어지지도 않았어요. 무슨 뭐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포위하는. 가지고 네. 중국을 포위해 들어가자. 과거에 혼자 하던 것을 내달하는데 인도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호주 이런 걸 끼워넣었지. 너 저 멀리 있는 뉴질랜드까지 미국말 잘 들으니까. 이렇게 미국이 커더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그것도 아베 아이디어예요.
아, 그렇군요. 아베가 중국 제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미국이 대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부장 노릇을 할 테니까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같이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저것들이 크지 못하게 만들고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혀서 군사력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하고 경제력을 크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이 서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일본이 살 수 있고 미국이 살 수 있다. 거기에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그때 트럼프가 좋아. 이거다. 인도 태평양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걸 전략으로 만든 게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전수받은 게 바이든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일본이 나서고 미국이 나서가지고 중국을 에워싸는데 혼자 힘으로 미국 혼자 힘으로 못하고 동맹끼리 그걸 에워싸고 그걸 압박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미국 힘이 딸리고 있다는 반증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은 계속 힘이 커지고 있고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이스라엘 전쟁이 있지 미국이 좀 손써야 될 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설사 가령 지금 그 대만 문제가 좀 터져도 미국이 다시 우리 보고 대만에 어떤 출병해가지고 뭐 문제 해결을 하라고 그러지 우리 너희는 북한 때문에 그냥 그 사우스 코리아 그대로 있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아마. 예, 개입이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고 중국의 힘이 이렇게 커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국 시대는 지났구나. 그러면 우리도 국력도 지금 G10까지 올라갔고 군사력은 지금 6등이에요. 미국, 러시아가 이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미소 경쟁 시절에 중국 그리고 인도, 일본, 한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이야. 이런 정도 되면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탁 하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무조건 부모 말만 듣던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면은 그리고 뭐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면은 부모는 무엇이돼? 지가 다 알아서 집안일도 정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결하고. 네. 이번에는 뭐 부모님 이번 그 여름에는 어디 좀 그 시원한 데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동생들도 잘 뭐 따독거리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어른 노릇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봐서 더구나 지정학적인 위치가 지금 이렇게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한쪽에 편향돼서는 안 되고 좀 중립을 지키면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안보 면에서는 미국하고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러면서 가운데를 잘 걸어가면 되는데 네. 이렇게 편향을 하더니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바이든 때 완전히 대미 편향으로 갔던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트럼프 들어서면 아마 웬만한 돈은 전부 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부터도 좀 엄청나게 불릴 겁니다. 그럼 또 줄 거 아니야. 그 R&D 예산 또 깎아야 돼. 아니 마지막으로 제가 이 통일 문제는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전국 지표조사라고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인데 7월 2주차에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통일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차지했고요. 그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라고 답한 비율이 54%였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 통일은 해방 직후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통일론에 들어갈 때만 해도 곧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그냥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1인당 소득이 한 3만 한 6, 7천 달러 될 겁니다. 북한 1인당 소득이 1,500달러가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시오. 3만 6천 대 1,500. 1인당 소득의 24분의 1이면은 도저히 만나자고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응? 야, 너는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내가 인마 다 식사 문제 뭐 술이고 뭐 다 사줄게. 너 갈 때 차비까지 해줄게. 네.
그래도 그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경쟁하던 그 관계가 완전히 지금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 못 사는 상황에서 아이고 통일해봐야 2등 국민밖에 더 되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막 그냥 몰아붙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것들하고는 상종을 말자. 차라리 헤어지자. 그래서 이국가론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데 국민들이라고 해서 그거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54%가 뭐 왕래가 자유로운 그런 정도의 두 개 국가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조차도. 음. 네. 상종 않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지금 뭐 그 표현의 자료에서 삐라 보내놓은데 삐라 보내놓은 거 그것이 삐라 그건 내 삐라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USB입니다. USB. 남한 드라마, 네. 남한 노래 이런 것도 USB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퍼져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정신이 남한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저렇게 가장 경계하겠죠. 그런 천리말리 부분들을. 도망가는데 그걸 자꾸 보내는 그걸 무슨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고 뭐 헌법이 보장했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 좀 귀찮게 해줄게 해서 네. 옹호통신을 쓰레기를 보내는 담아서 거죠. 보내는 근데 거죠. 네. 이제 통일은 솔직한 얘기로 저렇게 경제적 격차가 이렇게 36,000달러 대 1,500달러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뭐 10,000달러라도 될 정도로 올라오면 몰라도 우리는 뭐 3,4만 가고 북한이 10,000달러 정도 된다면은 살림을 합칠 수 있지만은 통일은 결국 살림을 합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 36,000 대 1,500달러 이게 그대로 가면은 통일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왕래나 자유로운 정도 그것도 아무데나 못 가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제한된. 그 가이디드 투어만 가능한 그래도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윤석열 정부 같은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그건 기대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세현 장관님 모시고 1시간 넘게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되시면 날카로운 분석 저희 구독자들에게 한 번 더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길게 얘기했어. 아닙니다. 네.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어. 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